이것은 자본주의의 영혼을 판 어설픈 사신의 이야기다. 그는 퇴마일을 하며 아버지가 남긴 막대한 빚까지 짊어져야 했다. 이 사신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청소부부터 경호원까지 온갖 굳은 일을 해야 했다. 심지어 몸을 파는 일까지. 바로 오늘 이 소녀는 사쿠라, 고등학생이 되면 모든 게 바뀔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 여전히 유령들이 그녀를 따라다녔다. 교실에서 그녀는 친구와 옆자리 학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계속 결석하던 그 애가 오늘은 갑자기 등교했는데 아주 이상한 옷차림이었다. 그의 이름은 린네. 하지만 사쿠라에게만 보였기에 그녀는 그가 유령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거대한 개 한 마리를 불러냈다. 린네가 그 개를 성불시키자 갑자기 개가 린네를 통째로 삼키고는 날아가 버렸다. 사쿠라는 영문도 모른 채 멍하니 바라봤다. 하교할 때까지도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다음 날 사쿠라는 학교에서 린네와 다시 마주쳤다.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가 보이는 듯했다. 선생님이 린네의 복장 불량을 지적하자 린네는 사치품을 사면 지옥에 떨어질 거라는 핑계를 댔다. 옥상에서 친구 리카가 사쿠라에게 새로 산 휴대폰을 자랑했다. 그런데 리카에게는 계속해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 속 목소리는 그녀에게 계속 체육관으로 오라고 했다. 사쿠라는 휴대폰에서 불길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 후로도 리카는 계속되는 장난 전화에 시달렸다. 번호를 차단해도 어떻게 된 일인지 계속 전화가 걸려왔다. 마침 지나가던 린네가 이런 사건을 접수하는 곳이 있다고 말했다. 학교 뒤뜰에 있는 백엽상에 의뢰편지와 공물을 함께 넣으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했다. 리카도 속수무책이라 이 방법을 써보기로 했다. 나라면 그냥 유심을 바꿀 텐데. 그들이 백엽상에 물건을 넣자 린네가 태연하게 다가와 곡물을 꺼내 먹었다. 사쿠라의 두 친구는 아무도 보이지 않자 유령인 줄 알고 도망쳤다. 린네가 보인 사쿠라만이 그를 붙잡고 추궁했다. 어째서 유령처럼 나타났다 사라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망토는 뭐냐고 말이다. 린네는 이것이 저승의 날개옷이라고 설명했다. 인간을 유령 같은 존재로 만들어주는 물건이라고. 사쿠라는 일단 그건 이해했지만 린네가 의뢰함을 꾸며내 곡물을 속여 뺏은 것에 대해 묻자 린네는 이게 자신의 생계수단이며 편지에 적힌 의뢰는 제대로 처리한다고 말했다. 리카가 두고 간 휴대폰이 울렸다. 린네는 성불하지 못한 유령의 원념을 느꼈다. 린네가 전화를 받자 그 유령은 또다시 체육관으로 오라고 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자 린네는 그 사람이 이곳에 오기 전에 죽었을 거라고 추측했다. 그는 연계의 실 전화기를 꺼냈다. 이것은 영혼과 대화할 때 쓰는 물건이다. 70엔에 샀다고 했다. 그는 나머지는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 사쿠라에게 돌아가라고 했다. 그녀가 돕고 싶다고 했지만 그는 필요 없다고 말했다. 그녀가 유령을 볼 수 있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린네의 일은 성불하지 못한 영혼들을 윤회의 고리로 인도하는 것이다. 멋지게 말했지만 그는 전화를 걸 돈이 없어 사쿠라에게 돈을 빌렸다. 그들은 전화건 사람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이 공간은 영도라고 불린다. 시공간을 초월해 영혼과 연결되는 곳이다. 린네는 전화를 걸어 유령을 찾아냈다. 그는 매일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었다. 린네는 그것을 바꿔주기로 했다. 그는 이 날개옷을 사용할 것이다. 산 사람이 입으면 유령이 되고 죽은 사람이 입으면 실체가 있는 유령이 된다. 즉 일반인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들은 유령이 원하던 대로 그를 체육관으로 데려갔다. 하지만 유령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이대로라면 그는 이승에 영원히 미련을 품게 될 것이다. 바로 그때 스즈키 선생님이 찾아왔다. 선생님은 린네의 사정을 듣고 새 옷 몇 벌을 가져다 주었다. 린네는 쌀쌀맞게 굴었지만 속으로는 매우 기뻐했다. 그때 유령이 린네의 옷을 계속 쳐다봤다. 이 옷은 스즈키 선생님의 돌아가신 친구의 것이었다. 사쿠라가 자세히 묻자 그리고 그 친구가 옷을 가지러 오던 길에 사고를 당했다고 했다. 죄책감 때문에 스즈키 선생님은 그 옷을 계속 보관해왔다. 사쿠라는 유령의 모습을 보이게 했다. 확인해보니 이 옷은 정말 그의 것이었다. 린네는 매우 아까워했지만 어쩔 수 없이 돌려줘야 했다. 그 후 친구는 만족하며 성불했다. 마침내 선생님도 최근 자신에게
계속 전화가 왔던 이유를 알게 되었다. 바로 스즈키가 건 것이었다. 그래서 선생님은 바로 유심을 바꿨다. 공교롭게도 그 새 유심의 주인은 사쿠라의 친구였다. 집으로 가는 길 사쿠라는 매일 자신에게 말을 걸던 유령과 다시 마주쳤다. 린네는 그에게 어서 송불하라고 경고했다. 계속 이승에 머물면 악령이 될 거라고. 하지만 그는 그러고 싶지 않다고 했다. 평생 공부만 하다가 여자 손도 한번 못 잡아보고 죽었다는 것이다. 그러다 사쿠라를 만나 매우 기뻤다고 했다. 하지만 그때 사쿠라는 그가 사람인 줄 알고 인사를 건넸던 것이다. 린네는 그를 강제로 성불시키려 했다. 그러자 그는 개와 합체하여 악령으로 변했다. 악령은 사쿠라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린네는 그녀를 다른 세계로 데려갔다. 이곳은 경계, 즉 이승과 저승의 사이였다. 그녀의 눈앞에는 윤회의 고리가 있었고 악령은 계속해서 쫓아왔다. 너무 가난했던 린네는 또다시 사쿠라에게 퇴마를 위해 500엔을 빌렸다. 그는 그 500엔으로 윤회의 바퀴를 사서 악령을 보내버렸다. 사쿠라는 이곳에 와본 적이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린네에게 정체가 뭐냐고 물었다. 그는 영혼을 인도하는 자, 혹은 사쿠라가 아는 말로는 사신이라고 했다. 다음 날 사쿠라는 리카에게 휴대폰을 돌려주었다. 최근 모두가 같은 꿈을 꾸고 있었다. 해골 소녀가 나타나 그들을 협박했다. 학교 배겹상에 공물을 바치지 않으면 저주받을 거라고. 사쿠라는 린네를 의심했고 역시나 그는 많은 사람들이 바친 음식 덕분에 횡재하고 있었다. 사쿠라는 그의 귀를 잡아 끌었다. 물론 그가 가난하긴 하지만 남을 협박할 정도는 아니었다. 사쿠라의 등 뒤에 두 소녀가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귀신에 씌어 있었다. 린네는 먼지떨이로 그것을 털어내고 나무늘보 영혼을 성불시켰다. 이 퇴마의 대가로 공물을 받은 것이니 사기가 아니라고 했다. 사쿠라가 이상한 꿈에 대해 언급했다. 바로 그때 린네의 뒤에 문이 나타나더니 한 사람이 걸어 나왔다. 린네는 그 사람을 할머니라고 불렀고 할머니는 화를 내며 그를 벌했다. 사쿠라는 그녀가 꿈에 나타나던 사람이라는 걸 알아차렸다. 할머니는 린네가 너무 고생하며 살고 있어서 데리러 왔다고 했다. 사쿠라는 린네의 할머니가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인다고 생각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그 말을 듣고 기뻐하다가 사쿠라가 자신을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물론 꿈속의 협박은 손주 녀석의 생활이 좀 편해지도록 자신이 한 짓이었다. 린네는 할머니가 신경 쓸 필요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할머니는 공물을 전부 가져가 버렸다. 어차피 자기가 한 일 덕분에 생긴 것이니 말이다. 린네는 그것을 되찾으려고 쫓아갔다. 사쿠라도 린네의 옷자락을 붙잡았다가 경계로 함께 빨려 들어갔다. 날아가던 중 린네의 날개옷이 찢어져 사쿠라는 숲으로 떨어졌다. 린네가 그녀를 찾으러 뛰어내렸지만 보이지 않았다. 한편 사쿠라는 토끼 한 마리를 만났다. 토끼는 그녀를 어딘가로 데려가려 했다. 린네는 할머니에게 돌아가 도움을 청했다. 할머니는 까마귀 4마리를 불러내 흩어져서 찾으러 보냈다. 사쿠라는 노인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오게 되었다. 토끼는 배 한 척을 빼앗아 그녀를 태우고 갔다. 사쿠라는 또다시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마치 이곳에 한번 와본 것처럼 사쿠라의 행방을 찾은 까마귀가 돌아와 보고했다. 할머니는 린네에게 사쿠라가 안식의 문 근처로 끌려갔다고 말했다. 그곳은 미련 없이 성불할 준비가 된 자들을 위한 곳이었다. 지금 당장 가지 않으면 사쿠라가 다른 사람들의 만족감에 영향을 받아 그대로 가버릴 거라고 했다. 그때 사쿠라는 윤회의 고리로 가기 위해 줄을 서 있었다. 사쿠라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덩달아 동조했다. 그녀는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자신에게는 아무 미련이 없다고 생각하며 즐겁게 윤회의 고리로 다가갔다. 멀리서 린네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왔다. 그는 갑자기 공격을 받았다. 린네의 목소리를 들은 사쿠라는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의 날개옷을 쥐고 모든 것을 기억해냈다. 이걸 린네에게 돌려줘야 한다. 그렇게 미련이 남았기 때문에 사쿠라는 돌아올 수 있었다. 얼굴로 착지하려던 찰나 린네가 간신히 그녀를 구했다. 하지만 토끼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공격했다. 주변에 비눗방울을 뿌린 뒤 터뜨렸다. 그 다음에는 거대한 당근으로 공격했다. 낫을 가져오지 않은 린네는 후춧가루로 공격했다. 토끼는 그 공격을 전부 린네에게 되돌려줬다. 어쩔 수 없이 그는 그것을 써야만 했다. 토끼가 의기양양해하던 순간 린네는 조총을 꺼내 쏘았고
토끼는 폭발하며 날아가 버렸다. 그 작은 토끼를 보고 사쿠라는 모든 것을 기억해냈다. 어릴 적 할머니 댁에 갔을 때 그녀는 그 토끼를 만났고 토끼를 따라 경계로 갔었다. 토끼가 그녀를 해치려던 순간 누군가 막아주었다. 린네는 사쿠라를 데리고 돌아왔다. 그녀는 이곳에 한번 와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 린네의 할머니는 그 토끼가 타락한 사신이라고 말했다. 죽은 자를 성불시키는 대신 산 사람을 꿰어내 성불시킨다는 것이다. 매달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서. 어렸을 때 사쿠라를 구해준 사람은 린네의 할머니와 아주 닮았다고 했다. 그건 바로 할머니였다. 할머니에게 구해진 이후로 사쿠라는 영혼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그 이유를 몰랐는데 린네의 할머니가 떠올려 보니 어렸을 때 이곳의 음식을 사쿠라에게 많이 먹였다고 한다. 이곳의 음식을 먹으면 유령을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린네는 자신의 할머니가 한 일에 대해 사과했다. 어쨌든 그녀는 원인을 알게 되어 기뻤다. 그 후 린네는 사쿠라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 그녀는 왜 할머니와 함께 살지 않느냐고 물었다. 린네는 할머니는 사신이고 자신은 인간 혹은 그와 비슷한 존재라고 말했다. 그날 밤 사쿠라는 린네가 한 말 때문에 계속 고민했다. 처음 만났을 땐 자신이 사신이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는 아니라고 하니 말이다. 궁금해진 그녀는 다음날 린네에게 자세히 물어봤다. 50년 전. 그의 할머니가 평소처럼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잘생긴 남자를 좋아하는 성격 탓에 곧 죽을 그 남자와 사랑에 빠졌고 그는 마지막에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서 아주 행복해했다. 그의 할머니처럼 아름다운 사람을 말이다. 다음 생에 바퀴벌레가 되어도 괜찮다고 했지만 할머니는 그의 다음 생이 고등어라고 했고 그의 미소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와 사랑에 빠졌다. 그 후 린네의 할머니는 인맥을 이용해 그의 수명을 50년 연장시켜 주었고 그 사람이 바로 린네의 할아버지였다. 올해 늦봄에 할아버지는 윤회의 고리에 올라야 했고 지금쯤 다른 고등어들과 함께 헤엄치고 있을 것이다. 아무튼 그게 린네의 사정이었다. 부모님은 잘 모르고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와 살았다고 한다. 그날 밤 사쿠라는 또 걱정했다. 쓸데없는 걸 물어본 것 같아서였다. 린네는 혼자 살아서 아마 그래서 형편이 어려웠을 것이다. 전화가 울렸다. 사쿠라의 친구 미호에게서 온 전화였다. 미호는 귀신을 봤다고 했다. 아까 물건을 가지러 학교에 갔다가 낡은 동아리 건물 앞을 지나가는데 도깨비불을 봤다고 했다. 도망치긴 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내일 사쿠라와 함께 가보고 싶다고 했다. 다음 날 세 사람은 곧 철거될 건물로 갔다. 거대한 고양이 한 마리가 나타나 세 사람을 놀라게 했다. 싸워서 고양이를 쫓아냈다. 오후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쿠라는 검은 고양이 한 마리를 만났다. 다친 것을 보고 그녀는 집으로 데려와 치료해주고 먹을 것을 주었다. 그녀가 방을 나가자 고양이는 손으로 우유를 마셨다. 사쿠라가 돌아왔을 때 그것이 밥그릇을 들고 도망치려는 것을 봤다. 고양이는 영도로 뛰어들었고 사쿠라도 뒤쫓아갔다. 쫓아가면서 보니 고양이가 점점 커지는 것 같았다. 영도는 낡은 동아리 건물로 이어졌다. 안에는 도깨비불이 있었다. 사쿠라가 뛰어들어가 보니 고양이가 린네에게 음식을 가져다주고 있었다. 린네의 가난은 상상 이상이었다. 그는 폐가에 살면서 전기세를 낼 돈이 없어 촛불로 불을 밝혔다. 볼일이 끝났으니 고양이를 돌려보냈다. 고양이는 거절했다. 린네의 할머니인 타마키 부인의 명을 받아 그를 모시러 왔다는 것이다. 심지어 계약서까지 있었다. 고양이족은 사신을 따라다니며 보좌하는 임무가 있고 자신의 이름은 로쿠몬이라고 했다. 이제 린네가 여기에 서명만 하면 그를 모실 것이라고 했다. 린네는 거절했다.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고양이까지 데려오면 둘 다 굶어 죽을 뿐이었다. 로쿠몬은 받아들이지 않고 온갖 방법으로 린네에게 서명을 강요했다. 문손잡이의 지문을 이용하거나 협박까지 했지만 린네에게 무시당하고 내던져졌다. 그 후 그는 통로를 이용해 사쿠라를 데려다 주었다. 로쿠몬이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린네를 매우 안타까워했다. 할아버지를 잃은 할머니는 이승에 살 수 없었다. 린네의 할머니는
린네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만 이승에서 살겠다고 맹세했다. 그 외에도 할머니는 다른 사신의 10배에 달하는 할당량을 채워야 한다는 맹세를 했다. 만약 못하면 자손이 대신해야 했다. 그때 할머니는 흔쾌히 동의했고 물론 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린네가 할머니 대신 빚을 갚고 있는 셈이었다. 게다가 린네는 반쪽짜리 사신이라서 사신과 인간의 혼혈이라 사신의 일을 잘 해내기는 하지만 평범한 사신보다 더 많은 도구를 사용해야 했다. 그리고 그 도구들의 비용은 결코 저렴하지 않았다. 그는 린네를 돕고 싶어서 사쿠라에게 부탁을 했다. 다음 날 그녀는 많은 사람들을 낡은 동아리 건물로 데려왔다. 계획은 로쿠몬이 나타나 모두를 놀라게 하고 린네가 구해주면 사람들이 그에게 많은 돈을 기부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뒤에 있던 린네가 막았다. 그는 할머니에게서 로쿠몬이 해고당했다는 편지를 받았다. 할머니는 그에게 린네를 찾아가 일자리를 구하라고 했다. 그는 로쿠몬을 먹여 살릴 능력이 없어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 꽤 슬펐지만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하려 했지만 린네가 막았다. 한편 사쿠라는 사람들을 이끌고 가다가 스즈키 선생님이 건물이 너무 낡아서 철거하는 것을 봤다. 갑자기 쥐떼가 나타났고 서로 합쳐져서 거대한 쥐요괴가 되어 사쿠라를 공격했다. 린네는 재빨리 그녀를 데리고 피했다. 그는 재령도구를 사기 위해 500엔을 빌리려 했지만 그녀가 지갑을 안 가져와서 어쩔 수 없었다. 도구가 없으면 린네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둘 다 쥐에게 맞았다. 하늘에서 로쿠몬이 거대하게 변해 쥐를 깔아뭉갰다. 린네는 500엔을 아껴서 기뻐했다. 결국 학교 측은 철거를 잠정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로쿠몬도 린네에게 작별 인사를 했지만 그가 붙잡았다. 어쨌든 돈이 없을 때는 대신 재령을 해줄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린네의 굶주린 생활에 식구가 한 명 더 늘었다. 그 후 며칠 동안 사쿠라의 반은 곧 전학생이 온다는 소식으로 떠들썩했다. 밖에서 린네는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받았다. 위쪽에서 유령이 나타나 도움을 청하고 있었다. 그는 바로 날아가서 사정을 물었다. 갑자기 유령이 공격을 받고 사라졌고 린네도 공격을 받았다. 그는 성스러운 죄를 맞아 몸이 약해져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그때 아까 그 유령도 나타났는데 그는 소멸된 것이 아니라 그냥 숨었던 것이었다. 로쿠몬이 확인해보니 악령 전문 퇴치용 성스러운 죄가 맞았다. 게다가 공격한 자가 무언가를 떨어뜨렸다. 린네가 확인해보니 그것은 사쿠라의 어릴 적 사진이었다. 교실에 온 전학생은 츠바사였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사쿠라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했다. 츠바사는 사쿠라를 매우 아꼈다. 어릴 때 가족 일 때문에 계속 이사를 다녀서 친구를 사귈 수 없었고 그 역시 영혼을 볼 수 있어서 매우 힘들었다. 그리고 사쿠라를 만났을 때 그는 인생의 진정한 사랑을 찾은 것 같았다. 현재로 돌아와 츠바사는 사쿠라에게 고백했다. 사쿠라가 린네와 사귄다고 생각해서 반 전체가 술렁였다. 둘은 항상 붙어 다녔다. 린네가 교실에 들어오자마자 츠바사는 또 성스러운 죄를 이용해 재령을 했다. 린네는 신경 쓰지 않고 그에게 사진을 돌려주며 악령 퇴치 방법에 대해 경고했다. 하지만 그는 린네가 사쿠라를 두고 경쟁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가 오늘의 의뢰를 해결하는 것을 돕고 싶었다. 그는 자기 일에 신경 쓰지 말라고 하고 떠났다. 그 후 린네는 이 유령의 소원을 들어주기 시작했다. 로쿠모는 사쿠라가 보이지 않자 그녀를 찾으러 가고 싶어 했다. 그는 바로 돌아와서 그녀가 츠바사와 함께 있다고 보고했다. 그는 신경 쓰지 않았지만 유령과 로쿠모는 신경 썼다. 그들은 그를 끌고 보러 갔지만 그 녀석이 던진 성스러운 죄 때문에 짜증이 나서 먼저 돌아왔다. 다음 날 로쿠모는 사쿠라를 찾아갔고 한편 린네는 유령을 미호에게 데려갔다. 알고 보니 그의 마지막 소원은 성불하기 전에 여자와 데이트하는 것이었다. 이야기하던 중 츠바사가 뛰쳐나와 유령을 소멸시키려 했다. 사쿠라가 나서서 막자 그걸 본 친구 미호가 그룹 데이트를 제안했다. 츠바사는 사쿠라와 데이트할 기회라며 바로 동의했다. 일이 끝나자 린네도 떠났다. 로쿠몬이 같이 놀러가자고 졸랐지만 밥 먹을 돈도 없는데 어딜 가겠는가? 그때 리카가 찾아왔고 휴일에 모두 놀이공원에 모였다. 사쿠라는 린네도 와서 꽤 놀랐지만
그는 전혀 즐겁지 않았다. 유령의 비용을 내야 하는 데다 여자들에게 매너 있게 행동해야 했다. 가난한데 더 가난해졌다. 평소에는 누구보다도 인색한 리카가 쓸데없는 게임에 돈을 낭비하고 있었다. 그녀가 인형 뽑기를 계속 실패하자 그가 대신해 주었다. 사쿠라도 하나 원해서 그가 뽑아주었다. 모두 즐겁게 놀았다. 츠바사는 유령에 대해 점차 다른 시각을 갖게 되었다. 그들은 기념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일반 카메라로는 유령을 찍을 수 없어. 린네는 저승 카메라를 빌려야 했는데 가격이 결코 싸지 않았다. 사진을 다 찍고 나니 그가 떠날 시간이 된 것 같았다. 유령을 만난 걸 알았지만 미호는 무서운 느낌이 들지 않았다. 모든 일이 끝나고 린네는 집에 돌아와 야근을 하며 생활비를 벌었다. 사쿠라는 린네가 뽑아준 인형을 껴안았다. 다음 날 로쿠몬이 명계에서 기쁘게 돌아왔다. 그는 10만엔짜리 악령 수배 전단을 가져왔다. 너무 좋은 조건이라 린네는 바로 수락했다. 한편 사쿠라의 교실에서는 주위에 온통 이상한 손자국이 있었다. 츠바사가 확인해보니 아이의 손자국 같았다. 그는 바로 성스러운 죄를 칠판에 던져 악령이 고통스러워하며 도망치게 했다. 운 나쁘게도 린네와 마주쳤고 그는 10만엔을 챙겨 도망쳤다. 집에 와서 열어보니 여자아이였다. 이상하게도 린네는 이 아이가 10만엔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소녀는 자신을 유명한 화장실의 하나코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5년 전 그 역 같은 츠바사 녀석에게 아끼던 화장실에서 쫓겨나 사방을 떠돌게 되었다고 했다. 린네는 성불해야 한다고 했지만 하나코는 츠바사에게 복수하기 전까지는 성불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 후 하나코는 의심스러운 힘을 발산했지만 누군가 츠바사에게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었다. 성스러운 젤을 던졌다. 이번에는 하나코가 막았다. 그녀는 생리대로 츠바사를 묶고 변기물로 그를 밀어냈다. 그녀는 그 후 진짜 10만엔짜리 악령과 함께 떠났다. 그리고 복수는 계속될 것이니 10만엔을 날뛰게 둘 수는 없다. 린네는 그것을 잡아야 했다. 우선 그 악령에 대한 정보를 더 찾아야 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린네가 할머니에게 물어보니 악령의 이름은 토이치였다. 그것은 여러 악령의 집합체였다. 할머니는 린네에게 하나코를 토이치에게서 떼어내야 한다고 했다. 힘을 빌리는 것은 고리대금업과 같았다. 11의 10% 이자라서 하나코는 매우 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다. 그 아이는 원래 착한 유령이라서 그런 일을 당할 이유가 없었다. 이제 린네는 사냥을 위해 철저히 준비해야 했다. 하지만 지금 명계의 무기는 뭐든 비쌌다. 한편 인간계에서는 하나코가 화장실마다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츠바사는 신세대 퇴마용품을 준비했다. 하나코를 발견하자마자 그는 계속해서 총을 쐈고 소녀는 바로 밖으로 뛰쳐나가 토이에게 도움을 청했다. 토이가 소녀에게 재료를 주려 하자 린네가 막아섰다. 그는 그 결과에 대해 경고했다. 제때 갚지 못하면 소녀는 그에게 흡수될 거라고. 그가 저렇게 커진 건 속기 쉬운 사람들을 흡수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츠바사가 나타나 토이를 쏘자. 토이는 여러 개의 작은 개체로 분리되기 시작했다. 린네는 하나코를 츠바사에게 던지고 로쿠몬이 돌아와 더 강력한 물건을 가져왔다. 바로 사신의 낫이었다. 이 물건은 원래 린네의 것이었지만 너무 가난해서 그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전당포에 맡겼던 것이다. 험악한 외형과 달리 어떤 악령이든 이나 3배이면 편안함을 느끼고 성불하는 데 동의하게 된다. 토이들은 불안해져서 전략 회의를 시작했다. 그것은 힘을 흡수하기 위해 하나코에게 달려들었다. 츠바사가 나섰다. 그는 하나코에게 사과하고 성경을 꺼냈다. 참회 기도를 읽을 줄 알았지만 그는 오히려 성경으로 토이의 머리를 계속 내리쳤다. 너무 아파서 결국 린네에게 성불을 부탁했다. 진심 어린 사과를 받은 하나코는 미련 없이 린네를 따라 윤회의 고리로 향했다. 린네는 그 어느 때보다 기뻐했다. 10만엔을 벌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당포 주인이 돈을 전부 가져갔는데 로쿠모니 가게의 유리창을 깬 값과 운송비 때문이었다. 최근 미호는 어떤 사당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그저께 그녀는 한 소녀의 등을 긁어주었는데 그 소녀는 고맙다며 미호에게 근처 사당 이야기를 해주었다. 아이 목소리가 들리면 가까이 가거나 만지지 말라고 했다. 호기심에 그녀는 사쿠라와 리카를 데리고 가보기로 했다. 그곳에 도착하자 과연 도와달라는 소리가 들렸다. 두 친구가 먼저 달려갔는데 여러 개의 손이 튀어나왔다. 사쿠라는 바로 린네를 찾아 달려갔다. 가보니 그는 부상당한 사람과 상담하고 있었다. 상처는 그의 남동생이 낸 것이라고 했다. 린네는 이 친구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로 했다. 그의 집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어머니도 이미 다쳐 있었다. 남동생은 고양이에게 빙의된 상태였다. 악령이 아니었기에 그는 로쿠몬을 불러 낫을 가져오게 했다. 이 낫은 사람을 직접 베지 않으니 안심하라고 했다. 하지만 린네는 헛스윙을 해서 실수로 낫을 부러뜨리고 말았다. 고양이 요괴는 도망치기 전에 그의 얼굴을 핥히었고 츠바사가 뒤를 쫓았다. 린네는 또 수리비가 들게 생겼다고 한탄했다. 로쿠몬이 일단 임시방편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그 친구는 남동생이 매일 밤 저렇게 밖으로 나간다고 했다. 그들이 막으려고 하면 공격을 당한다고 했다. 게다가 몇몇 학우들도 실종되었는데 4명이 실종되었고 그 친구의 동생을 제외하면 1명만 무사한 상태였다. 그 후 사쿠라는 로쿠몬과 이야기했다. 츠바사는 고양이 요괴를 쫓아 어느 주택가까지 갔는데 공교롭게도 그곳은 아까 그 친구의 집이었다. 한편 사쿠라는 로쿠몬을 사당으로 데려갔다. 알고 보니 그 소년과 친구들은 여기에 갇혀 있었고 무사하다던 소년도 이곳에 있었다. 한편 츠바사는 2마리 고양이 요괴에게 습격당해 꼼짝 못하고 있었다. 린네가 임시로 수리한 낫을 들고 구하러 왔다. 고양이 요괴의 신 아이들이 말하길 하굣길에 유혹에 빠져 사당을 연 것은 기모노를 입은 한 여자 때문이었다. 그 사당이 2 고양이 요괴를 봉인한 것이었고 풀려나자마자 그것들이 아이들에게 쉬기 시작했다고 했다. 로쿠몬이 고양이 요괴 백과사전을 찾아보니 그들의 정체를 알 수 있었다. 책에는 봉인하는 방법도 나와 있었다. 한편 린네는 부러진 낫으로는 싸울 수 없었다. 우선 츠바사부터 구한 다음 그는 불수레를 던져 그들을 유인했다. 사쿠라가 오자 로쿠몬이 나서서 위협했지만 오히려 역으로 당했다. 사쿠라는 린네에게 봉인 방법을 알려주었다.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사당에 두면 스스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것은 바로 연어라서 문제였다. 그걸 살 돈이 어디 있겠는가? 린네는 한 가지 방법을 떠올리고 낫을 흔들어 고양이들의 주의를 끌었다. 그리고 린네는 둘을 사당으로 유인했다. 하지만 기모노를 입은 여자가 나타나 공격하는 바람에 린네도 함께 빨려 들어갔다. 아이들도 그녀를 지목했다. 그녀는 타락한 사신으로 정체를 드러냈다. 어쨌든 강자의 손자를 잡았으니 괜찮다고 여겼다. 그녀가 사당을 가져가려 하자 츠바사가 막아섰다. 그는 사당을 부수고 린네를 구하며 빚을 갚는 셈이라고 했다. 린네와 내가 평생 먹어보지도 못할 3만 엔짜리 연어 세트를 주문했다. 고양이들이 달려들어 먹을 때 츠바사는 주위에 캣닙을 뿌렸다. 고양이들은 매우 편안해하며 성불했다. 토이와 싸운 후 그는 자신의 퇴마 방식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폭력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고. 그 후 그들은 사당을 수리했다. 로쿠모는 남은 참치 조각을 챙겨 가져가서 먹었다. 임무보상금을 받자 그는 로쿠몬과 함께 새낫을 사러 갔고 타락한 사신은 돌아가 상관에게 상황을 보고했다. 오늘 돌아오는 길에 사쿠라는 전봇대에 머리를 박고 있는 유령을 만났는데 갑자기 악마가 나타났다. 그는 저주에 대해 무언가 말하더니 유령의 이마에 글씨를 쓰고는 유령을 끌고 갔다. 다음 날 사쿠라는 린네를 찾아갔다. 그는 막 저주 해제 의뢰를 받은 참이었다. 편지 속 여자의 남자친구는 사흘 전 오토바이 사고를 당했다. 그녀는 자세한 이야기를 위해 린네에게 옥상으로 와달라고 했다. 그곳에 도착하니 놀랍게도 이 2 사람도 편지를 쓴 사람에게 약속을 받고 이곳에 온 것이었다. 사쿠라가 확인해보니 2 편지의 필체가 매우 비슷했고 양이라는 오타까지 있었다. 갑자기 소녀가 어제 유령에게 끌려 내려갔지만 소녀가 간신히 반격하자 유령은 도망쳤다. 요약하자면 상황은 이렇다. 이 소녀는 스즈이고
같은 반 친구는 토모, 그리고 방금 그 유령은 스즈의 남자친구 라즈의 유령이었다. 스즈는 그가 아직 살아있어서 말도 안 된다고 했다. 언급된 오토바이 사고는 그가 오토바이를 끌다가 발을 헛디뎌 전봇대에 머리를 부딪힌 것이었다. 린네가 그의 몸을 살펴보니 깨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가 겪고 있는 것은 생령인데, 즉, 살아있을 때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온 것이다. 그를 깨우려면 그 영혼을 찾아오기만 하면 된다. V의 영혼이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났을 때 그는 자신이 사고를 당한 동안 스즈와 토모가 데이트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화를 냈다. 린네는 재빨리 진공청소기로 생령을 빨아들였다. 그 과정에서 누군가 린네를 막아섰다. 나타난 악마는 린네의 지인인 듯 했다. 그는 그에 대한 원한을 잊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구제불능인 영혼들을 지옥으로 모아오는 여름방학 숙제가 있었다. 그때 그는 토끼 한 마리를 발견했다. 숨이 거의 끊어지려 할 때 린네가 나타났다. 그때 린네는 할아버지가 살아계셔서 꽤 유복했다. 린네가 토끼에게 당근을 주자 그것이 바로 살아났다. 그는 화가 나서 공격했지만 린네에게 반격당했다. 그리고 여름방학 내내 린네는 그가 영혼을 수집하도록 놔두지 않았다. 결국 그는 꾸지람을 듣고 유급했다. 그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복수하겠다고 했다. 그는 자신을 마사토라고 소개했는데 이름도 틀리게 썼다. 마사토는 토끼 영혼 대신 V의 영혼을 가져가겠다고 했다. 사쿠라는 이 녀석이 꽤 유치하고 쪼잔하다고 생각했다. 돌아오는 영도에서 그에게 따돌려졌다. 이제 생명이 몸에서 너무 오래 떨어져 있기 전에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악령으로 변하기 전에 말이다. 린네는 자신과 관련된 일이기에 이 사건을 무료로 맡기로 했다. 사쿠라는 마사토가 던진 카드를 주었다. 로쿠몬이 확인해보니 그의 은행 카드였는데 비밀번호까지 적혀 있었다. 잘됐다며 그들은 그의 돈을 전부 인출하기로 했다. 사쿠라는 이 녀석이 진짜 바보인지 이런 것조차 기억 못하는지 어이가 없었다. 다음 날 라즈는 스즈를 저주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교과서에 낙서가 된 정도였지만 친구 토모야는 차에 치이기까지 했다. 스즈는 매우 화가 나서 절대 알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그는 실망해서 도망쳤고 사쿠라가 뒤쫓아가 그를 설득했다. 마사토는 스즈와 토모야가 키스하는 포토샵 사진을 보여주며 불에 기름을 부었다. 누가 봐도 가짜였지만 린은 진짜라고 믿었다. 지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든 것이었다. 마사토가 사쿠라를 공격하자 린네가 재빨리 구하러 왔다. 그는 경계에 다녀와 부적 해제 용품을 사왔다. 리를 위해서였다. 하지만 풀려난 후에도 그는 자신이 한 일을 잊지 못했다. 끌려가기 전에 그는 사쿠라에게 스즈에게 그것을 버려달라는 말을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그는 마사토에게 끌려갔고 린네가 뒤를 쫓았으며 사쿠라는 스즈를 찾아 돌아갔다. 그날이 스즈의 생일이었고 지지가 말한 것은 선물일지도 모른다는 걸 알게 됐다. 사쿠라는 정보를 찾으러 사고 현장으로 돌아갔고 린네는 마사토를 따라 지옥으로 갔다. 악마 통행증이 없어서 한 악마에게 쫓기게 되었다. 마침 눈앞에 바나나 상자가 있어서 린네는 그걸로 악마를 따돌렸다. 사쿠라는 전봇대로 갔다. 로쿠모는 물건이 말을 하게 하는 스티커를 사용했다. 하지만 전봇대는 말을 하자마자 자기 얼굴에 오줌 싸는 개를 계속 욕했다. 그 개에게 단서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둘은 그 개를 찾아갔다. 놀랍게도 이 개는 물건을 집으로 물어오는 습관이 있었고 그 중에는 지의 선물도 있었다. 열어보니 커플링이었다. 이건 스즈가 아주 좋아하던 것이었다. 그녀는 지희 곁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사쿠라는 여전히 뭔가 석연치 않다고 느꼈다. 그때 리지의 영혼은 꽤 체념한 듯 보였다. 지옥에서 마사토는 린네를 리가 담긴 병이 많은 곳으로 유인했다. 린네는 진짜 병 대신 마사토를 공격했다. 그가 피하자 공이 근처 악마집의 유리를 깼다. 화가 난 악마는 주변을 파괴하기 시작했다. 마사토는 린네를 지옥의 빛 함정에 빠뜨린 것이다. 모든 손해는 침입자인 린네가 져야 해. 배상하기 전까진 여기서 못 나가. 마사토는 나지가 든 병을 던져버렸다. 한편 사쿠라와 로쿠모는 지옥에 도착했다. 이곳은 자본주의 지옥, 인구가 늘면 범죄도 늘어난다.
해결하기 위해 신속한 절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청을 지었다. 이곳도 저승과 다를 바 없이 취직 시험이 있었다. 둘은 린네가 부순 곳을 지나갔다. 보기만 해도 수리비가 만만치 않아 보였다. 로쿠모는 카드가 있어서 걱정하지 않았다. 마사토의 카드였다. 사쿠라는 함정일까봐 의심했지만 로쿠몬이 돈을 인출하자 기계에서 빛이 났다. 한편 린네는 계속 마사토에게 속아 빚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었다. 이곳의 악마들은 돌아갈 날도 모른 채 일만 했다. 마사토는 린네의 무기마저 빼앗았다. 린네는 재빨리 몸을 피해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갔다. 마사토는 모든 것을 파괴하며 뒤를 쫓았다. 바로 그때 사쿠라가 인출한 돈다발을 가져왔다. 마사토는 그것이 위조지폐라며 미소 지었다. 린네가 그걸 사용하면 법을 위반해 감옥에 갇히게 된다. 놀랍게도 린네는 돈을 쓰지 않고 돈을 무기로 바꿔 마사토를 공격했다. 그리고 낫을 되찾은 다음 그에게 한 방 먹였다. 그는 이게 위조지폐인 걸 이미 알고 있었다. 경비원들이 찾아왔다. 이 사태를 일으킨 범인을 묻는 대신 위조지폐를 만들었는지 물었다. 이 죄는 매우 무거웠다. 로쿠몬이 재빨리 마사토를 가리켰지만 린네가 막아서며 그를 감싸줬다. 이 호의에 그는 린네 대신 수리비를 내주었다. 그들은 무사히 린네를 데리고 돌아왔다. 린네도 자신을 많이 도와준 사쿠라에게 칭찬을 건넸다. 학교 축제가 열렸고 산자와 죽은 자, 심지어 사물까지 많은 이들이 모였다. 교실에서 사쿠라는 린네에게 쓰레기 버리는 걸 도와달라고 했다. 츠바사도 졸졸 따라왔다. 가는 길에 린네는 무언가를 감지했고 갑자기 쓰레기 더미에서 무언가 튀어나와 체육관에서 소란을 피웠다. 알고 보니 연극부가 낡은 물건을 정리한 뒤부터 이것이 나타나 소란을 피웠다고 한다. 아무리 치워도 다시 돌아와서 사람들 머리 위에 올라탔다. 린네는 살펴본 뒤 악령이 아니라 영혼이 깃든 물건이라고 결론 내렸다.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그는 저세상 파스를 이용해 그것이 뭘 원하는지 알아봤다. 가발은 자신의 연기 장면이 잘려서 화가 나 있었다. 그것은 자신의 장면을 연기하고 싶었지만 어떤 장면인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소품 중에 유리 구두가 있었다는 것만 기억했다. 그들은 그것이 신데렐라 연극인 걸 알아내고 공연하기로 했다. 하지만 어떤 여학생도 그 가발을 쓰려 하지 않았다. 회장이 쓰고 싶어 했지만 여자만 받았다. 그래서 그것은 사쿠라를 찍었다. 연기는 못하지만 그것이 기뻐한다면 노력하겠다고 했다. 린네도 그것에게 제대로 하라고 경고했다. 그 후 공연이 시작되었고 모든 것이 평범하게 흘러갔다. 호박 마차를 부르는 장면이 되자 가발이 갑자기 난폭해지며 린네를 공격했다. 그가 대본을 확인해보니 몇 줄이 지워져 있었다. 사쿠라가 보고 잘못됐다는 걸 알았다. 알고 보니 예전엔 호박 마차가 너무 커서 말이 필요 없었고 가발은 말꼬리였던 것이다. 그 후 그들은 평소처럼 공연을 계속했다. 린네는 또 무언가를 느꼈다. 공약물을 들고 구교사로 가던 중 호박 하나가 이곳에서 린네를 기다리다 도움을 청했다. 교실에서 사쿠라는 미호와 리카가 혼잣말하는 소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봤다. 그렇다면 상대는 유령이었다. 유령이란 말을 듣자마자 츠바사가 나타나 사방에 재령을 했고 영혼도 도망쳤다. 그것은 옥상에서 만나자는 편지를 남겼다. 사쿠라도 뒤를 쫓았다. 옥상에서 그녀는 메리라는 소녀가 유령에게 속아 뛰어내리려는 것을 봤다. 다행히 린네가 제때 나타나 구해줬는데 이 녀석은 타락사신이었다. 메리는 정신을 차렸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다. 그녀가 이야기하던 상대는 예전에 아주 인기 있던 선배였다. 오늘 갑자기 그가 다가와 말을 걸었다고 했다. 린네는 안타깝지만 그가 이미 죽었다고 알려줬다. 그리고 이 호박머리가 진짜 그였다. 윤회의 고리로 가던 길에 그는 타락 사신에게 속아 겉모습을 빼앗겼다. 그 사신은 소녀들을 유혹하고 있었다. 그는 모두를 한 성으로 데려갔다. 사쿠라는 매우 걱정했지만 린네는 계획이 있었고 분명 그가 돌아올 거라고 확신했다. 그는 여장을 했다. 역시나 그는 린네가 쓴 연애 편지를 보고 돌아왔다. 그는 사쿠라가 쓴 줄 알고 그녀를 잡으러 달려들었다. 린네가 그를 공격했다. 모두가 달려들었지만 그에게 끌려가 버렸다.
참고로 보통 사람은 아무것도 볼 수 없다. 리카와 미호에겐 이렇게 보일 것이다. 이곳에는 많은 사신들이 변장하고 있었다. 한편 츠바사는 진짜 선배와 로쿠몬과 함께 붙잡혔다. 우리는 너무 커서 로쿠몬이 빠져나올 수 있었다. 로쿠몬은 린네에게 마법 지팡이를 던져주었다. 그는 몇 바퀴 구른 뒤 마법으로 모두를 풀어주었다. 사신은 돌아왔고 선배도 풀려났다. 소녀들이 바로 몰려들었다. 린네는 사신에게 달려들어 공격했다. 그는 로쿠몬과 함께 쫄병들을 처리하고 우두머리를 처리했다. 그는 거대한 호박을 린네 쪽으로 굴렸다. 그는 재빨리 반격해서 되돌려주며 그를 물리쳤다. 패배했지만 그는 의기양양했다. 선배가 죽었다는 걸 알면 소녀들이 그와 함께 죽고 싶어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배는 거절하며 자신은 연상 취향이라고 말했다. 계획이 실패하자 사신도 따라 죽었다. 오후에 그 선배는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성불했다. 린네도 메이드 복장 덕분에 미소녀 대회에서 우승해서 컵라면 12상자를 상으로 받았다. 오늘 로쿠모는 학교에 가서 타락 사신을 퇴치하면 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였다. 그의 선생님이 감기에 걸려 그에게 옮겼다. 그리고 로쿠몬이 린네에게 보고하러 와서 그에게도 옮겨버렸다. 사쿠라가 상태를 보러 왔다. 이 병은 저승 사람에게만 옮기니 산 사람인 그녀는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저승에서 의사 2명이 린네의 친척이 보낸 치료를 위해 왔지만 곧 타락 사신이라는 정체가 드러났다. 린네는 그들을 물리치고 누가 감히 이런 짓을 했는지 물었다. 그들은 말하지 않으려 했지만 병을 옮기겠다는 협박에 어쩔 수 없었다. 말을 하기도 전에 쿠나이 하나가 날아와 그를 제거했다. 로쿠모는 이들을 데리고 상금을 받으러 갈 것이다. 그날 오후 사쿠라는 린네가 할머니 대신 빚을 지고 있는 문제를 츠바사에게 이야기했다. 다음 날 그는 방금 받은 상금을 누군가 다 써버리고 심지어 빚이 더 늘었다며 당황해서 돌아왔다. 사쿠라가 방문했을 때 갑자기 안에서 수많은 빚 독촉장이 쏟아져 나왔다. 린네의 아버지 사바토가 나타났다. 그는 태연하게 말했다. 네가 번 돈은 아빠가 다 썼단다. 부자 사이는 전혀 친해 보이지 않았고 린네가 짊어진 빚은 아버지 때문이었다. 그는 계속 아들 이름으로 연대보증 대출을 받았다. 쉽게 말해 아버지가 갚을 능력이 안 되면 아들이 갚아야 했다. 사바토는 아들에게 여기서 힘들게 살지 말고 대신 돌아와서 가업을 관리하라고 했다. 저승에 있는. 그게 더 편하지 않겠냐고? 그때 밖에서 사신 2명이 많은 사람을 잡고 있었다. 린네가 구하러 뛰쳐나갔다. 아버지는 두 사신을 구하기 위해 그의 낯을 빼앗았는데 그는 불법 타락 사신 회사의 사장이었다. 그는 린네도 결국 이승을 포기하고 저승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때가 되면 거기서 기다리겠다고 말을 마친 그는 떠났다. 사쿠라는 린네의 아버지가 타락 사신 무리의 우두머리일 줄은 몰랐다. 그들은 단지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아직 수명이 남은 이들의 수명을 빼앗는 자들이었다. 린네의 병은 점점 심해졌다. 그는 휴게실에 들어갔다가 아버지가 유일하게 감나가는 돗자리마저 훔쳐간 걸 발견했다. 린네는 아버지를 찾으러 떠났고 츠바사와 사쿠라도 따라 나섰다. 쫓아가던 중 사바토는 그 돗자리로 모두를 붙잡았다. 그는 린네의 어머니가 살아있다고도 밝혔다. 예전에 그가 직접 죽었다고 말했던 사람이었다. 어렸을 때 그가 조부모와 빚을 다 갚았다고 축하하고 있을 때 아버지는 아들의 돈을 훔쳤다. 할머니가 그를 쫓아냈었다. 현재 그들은 린네 아버지의 블랙 기업에 도착했다. 사쿠라가 그의 어머니가 어떤 분이냐고 묻자 린네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의 아버지는 일행을 어머니에게 데려갔지만 수많은 양어머니들이 있었다. 그는 린네를 위해 엄마 찾기 대회를 열었다. 겉으로는 아들을 아끼는 척했지만 분명 아내를 찾고 있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의 여자친구들이었다. 인간부터 사신까지 그들을 부양할 돈은 바로 아들에게서 빼앗은 것이었다. 린네의 아버지는 사쿠라 일행을 데리고 갔다. 이제 린네에겐 2가지 선택지가 있었다.
타락 사신이 되어 결혼하고 회사를 물려받거나 츠바사와 사쿠라가 윤회의 고리로 보내지거나 린네는 두 사람을 찾으러 사라졌다. 사쿠라는 한 방에 갇혔고 봉제 인형들이 새 사장을 축하할 준비를 하며 린네의 돈으로 음식을 살 거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 놀랍게도 감방은 잠겨있지 않아 사쿠라는 린네를 찾으러 달려갔다. 그는 그때 다른 사신들에게 쫓기고 있었다. 그가 포위됐을 때 츠바사가 나타나 도와주었다. 그는 연애 운세 점집에 넘어가고 말았다. 한편 사쿠라는 길을 잃었다가 파티 음식을 나르는 사신 2명을 발견했다. 츠바사가 뒤따라왔고 그들은 결혼식이 열리는 곳에 도착했다. 린네는 계속해서 아버지와 싸우고 있었다. 사바토는 아들에게 왜 결혼을 받아들이지 않냐고 물었다. 설마 마음에 둔 사람이 있냐는 전곡을 찌르는 말에 린네는 말문이 막혔다. 사바토는 조건을 내걸었다. 그가 이기면 떠날 수 있고 지면 결혼해서 회사를 물려받아야 했다. 그는 린네의 것보다 더 고급인 불수레를 소환했다. 부자는 대결을 준비했다. 이 수레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 무엇이든 안으로 빨아들여 그 물건의 원래 가치로 환산했다. 바지, 옷, 나까지 모두 돈으로 바뀌었다. 츠바사는 린네에게 던지라며 회사 접시 더미를 가져왔다. 어차피 회사 자산이었기 때문이다. 사쿠라가 보고 있는데 물개 한 마리가 나타나 로쿠몬을 돌려주었다. 목에는 사장실 위치가 적힌 쪽지가 있었다. 린네는 이런 식으로 계속 싸울 수 없었다. 아래층에 음식 배달원이 도착했다. 린네는 달려가 소고기 덩어리를 통째로 아버지에게 던졌다. 돈이 쏟아져 나오는 틈을 타 린네는 바람을 이용해 모든 돈을 배달원에게 밀어주었고 아버지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어쨌든 그는 여전히 린네의 가짜 도장을 가지고 있었다. 일이 끝나면 그는 또 돈을 빌리러 갈 것이다. 그때 사쿠라는 사장실을 찾아내고 금고를 발견했다. 열쇠가 있었지만 비밀번호도 필요했다. 로쿠몬이 경비원들을 막는 동안 사쿠라는 방법을 찾았다. 잠시 생각한 후 그녀는 380을 눌렀다. 린네 아버지의 이름인 사바토를 뜻하는데 놀랍게도 금고가 열렸다. 경보가 울렸다. 모든 사신들이 사쿠라를 찾아 달려갔다. 린네도 가려고 했지만 아버지가 계속 싸우기 위해 그를 붙잡았다. 그는 슬라임으로 린네를 묶었다. 한편 츠바사는 사신들의 진격을 막고 있었다. 금고 안에는 린네의 아버지가 빨아들인 모든 물건이 들어있었다. 린네는 아버지가 그의 손도장을 찍으려 하고 있었다. 사쿠라가 낫을 가지고 돌아왔다. 린네의 아버지는 수레바퀴를 이용해 다시 빨아들이려 했지만 물개가 그것을 빼앗았다. 천장에서 수많은 서류가 나타났다. 그것은 혼인신고서였다. 사바토는 곧바로 린네의 몸에 붉은 인주를 붓고 그를 넘어뜨렸다. 사바토의 이름으로 된 차용증이라 쓸 수 없었다. 여자들도 사바토에게 몰려들기 시작해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결국 그는 패배를 인정했다. 아들에게 뺨을 때리게 했는데 명백히 지장을 찍으려는 수작이었다. 하지만 린네 대신 물개가 나섰는데 그 정체는 그의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여자들을 모두 처리한 뒤 린네와 사쿠라가 사귄다고 선언했다. 린네는 꽤 부끄러워했지만 사쿠라는 태연했다. 사바토가 들어와 어색한 분위기를 깼다. 그들은 할머니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돌아갔다. 그들은 또한 사바토가 그에게서 빼앗은 돈을 되찾았다. 도장과 다른 몇 가지 물건도 할머니가 거짓말을 한 것을 알지만 마음속으로 린네는 꽤 신경 쓰였지만 사쿠라는 여전히 차갑고 감정 표현이 적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도 린네가 결혼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요즘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난다. 모의고사 성적표가 나왔을 때 키라처럼 공부 못하는 애가 만점을 받았다. 그녀는 이 스마트펜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 펜은 가게에서 파는 게 아니라 어떤 남자가 학생들에게 무작위로 판다는 소문이 있었다. 하지만 100점을 받은 몇몇 학생들이 모두 사라졌다는 소문도 있었다. 키라는 믿지 않았지만 그 후 펜에 의해 어딘가로 끌려갔고 츠바사가 뒤를 쫓았다. 펜에 이끌려 통로를 지나고 있었다. 린네가 확인하러 날아들어가 사람들의 흐름을 따라갔다. 그는 갑자기 한 소녀에게 공격받았다.
그녀는 그를 타락사신으로 생각하고 계속 공격했다. 린네가 설명하려 했지만 소녀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때 아래쪽에서 타락사신이 나타나 사람들을 유인했다. 두 사람은 즉시 그를 공격하러 달려들었다. 그는 자루 속으로 도망쳤고 둘은 그를 쫓아 경계에 있는 생산 공장으로 갔다. 이들을 잡으면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린네는 곧장 안으로 뛰어들었다. 순식간에 그는 사건을 해결하고 사람들을 구했다. 소녀는 린네의 힘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을 사신 아내아라고 소개했다. 그녀는 타락사신을 전문적으로 사냥한다고 했다. 린네는 그녀에게 돈을 나눠야 하냐고 물었다. 그녀가 필요 없다고 하자 그는 바로 사라졌다. 그는 상금을 가지고 돌아와 한턱 내겠다고 약속했다. 어찌된 일인지 아내아가 그를 찾아냈다. 그녀가 상금을 나누러 온 줄 알고 그는 얼른 돈을 숨겼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매우 강한 것을 보고 도움을 청하러 온 것이었다. 그녀는 부도덕한 짓을 전문으로 하는 타락사신 회사에 대해 이야기했다. 예전에 그녀에게는 타락사신 사냥꾼인 언니가 있었다. 우두머리를 찾으러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지난달에 그녀는 언니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언니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그 사람이 사바토라니 정말 구제불능이었다. 아내하는 언니가 그 변태 돼지에게 유혹당했다고 생각했다. 로쿠몬이 정정하려 했다. 그가 린네의 아버지라고 말하려 했지만 린네가 막았다. 아내하는 아직 그가 린네의 아버지인 줄 모르고 그 우두머리를 처치하는데 린네의 도움이 필요했다. 타락사신 무리의 우두머리를. 린네는 처음에는 원치 않았지만 아버지에게서 여자랑 놀 돈을 더 달라는 편지를 받자 그녀를 돕겠다고 약속했다. 아내하는 기뻐하며 그의 손을 잡고 고마워했다. 마침 사쿠라가 찾아오자 아내하는 부끄러워하며 먼저 도망쳤다. 린네는 설명하기 귀찮아서 사쿠라에게 오늘 무슨 일로 왔냐고 물었다. 사실 오늘 그녀는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말하자마자 밖에서 소형 카메라맨을 발견했다. 린네가 그것을 잡고 누군가 사쿠라를 경계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곧 폭발했다. 린네는 사쿠라를 돕겠다고 약속했고 그녀를 스토킹하던 사람은 다름 아닌 사바토였다. 그는 린네가 그녀를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궁금해서 보고 있었다. 한편 사쿠라는 아네아와 린네가 손잡은 일로 여전히 신경이 쓰였다. 그때 수많은 유령이 나타나 그들을 둘러쌌고 린네는 스토커를 찾기 위해 장비를 갖췄다. 갑자기 공간이 변하며 영도가 열리며 그를 불렀다. 사쿠라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고 생각한 그는 바로 뛰어들었다. 한편 사쿠라는 영도에서 길을 잃었고 유령들이 그녀에게 매달려 성불시켜 달라고 애원했다. 사쿠라는 계속 걸었지만 같은 곳으로 돌아왔고 앞에는 캬트 ATM이 있었다. 유령들은 그녀에게 1만 엔을 넣으면 영혼 하나가 성불할 수 있다고 말했다. 너무 바가지인 것 같아 그녀는 거절했고 이들이 타락사신이 변장한 것임을 알아챘다. 그들이 공격해오자 린네가 나타나 모두 처리했다. 금발의 여자가 나타났다. 그녀는 자신을 사바토의 비서라고 소개하며 사쿠라가 시험에 합격한 것을 축하했다. 그녀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두 사람의 결혼 선물이라며 내밀었고 반지값으로 100만 엔의 차용증도 함께 내밀었다. 사쿠라는 그들은 같은 반 친구일 뿐이라며 반지를 거절했고 린네가 손잡은 이를 아직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듯했다. 아네아가 위에서부터 내려왔다. 그 여자도 아네아를 보고 놀랐다. 로쿠몬도 아네아가 린네에게 도움을 청하다 손을 잡게 된 전후 사정을 사쿠라에게 설명해 주었다. 비서는 싸우는 도중 연막탄을 써서 몸을 숨겼다. 아네아는 여전히 그녀를 감지하고 동전을 던져 공격했다. 동전이 가면을 깨뜨리자 드러난 얼굴은 바로 그녀의 언니였다. 사바토도 이곳에 나타났다. 언니는 속은 게 아니라 예전에 싸우던 중에 사바토가 너무 잘생겨서 그와 사랑에 빠졌다고 설명했다. 사바토가 악마회사의 사장일 줄은 몰랐다고. 사바토가 린네와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그녀는 그들이 부자관계라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이 이용당했다고 느낀 아내아는 분노하여 모두를 공격했다. 사바토는 혼란을 틈타 100만 엔짜리 반지를 챙기고 린네에게 빈 문서를 남겼다. 네 사람은 그를 뒤쫓았다. 사쿠라는 여전히 아네아가 린네를 좋아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사바토가 설계한 미로에 도착했다. 아네아는 잘못된 길로 유인되어 함정에 빠졌다. 린네는 그녀를 구하러 갈 테니
로쿠몬에게 사쿠라를 데려다 주라고 말했다. 아네아는 거미줄에 걸린 채 깨어났다. 한 사신이 그녀를 구해주었다. 그는 자신을 사신이자 사바토 회사에 잠입한 스파이라고 소개했다. 함께 일하기 위해 그는 아네아에게 이 서류에 서명하라고 제안했다. 그녀는 쉽게 사람을 믿고 서명했다. 다행히 린네가 제때 도착해 그가 타락 사신이며 그 서류가 차용증이라는 것을 폭로했다. 아네아는 고마워하기는커녕 사기꾼의 아들이라며 그를 미워했다. 둘은 지상으로 올라가 계속 사바토를 찾았다. 린네는 부자인 아네아가 돈을 물쓰듯 쓰는 것을 목격했다. 그녀는 속은 것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다. 따라다니는 게 불필요해 보여 그는 떠났다. 그녀가 뭘 하든 내버려 두기로 했다. 한편 사쿠라는 집에 가지 않고 린네를 찾아 돌아왔다. 하지만 이곳 주민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온갖 방법으로 그녀에게 결혼 반지를 주려고 했다. 잠시 후 수많은 가짜 린네들이 나타나 사쿠라에게 반지를 주려고 했다. 린네가 나타나 모두 쫓아냈다. 그는 반지를 꺼내 사쿠라의 손에 끼워주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음장 같은 시선에 린네는 몸을 떨었고 이것 또한 가짜임이 드러났다. 로쿠모는 사쿠라에게 린네의 어떤 점이 좋냐고 물었다. 그녀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로쿠모는 그럴 만도 하다고 생각했다. 그처럼 가난한 사람을 누가 감히 좋아하겠냐고. 결혼해서 빚을 같이 짊어지겠냐고. 사쿠라는 로쿠몬에게 잔소리 좀 그만하라고 했다. 한편 진짜 린네는 골치가 아팠다. 오해도 아직 안 풀렸는데 아버지가 엄청난 빚까지 떠넘겼다. 사쿠라를 생각하니 머리가 조금 맑아졌는데 뒤에서 도와달라는 소리가 들렸다. 아네아가 100만 엔짜리 악령에게 공격당하고 있었다. 린네가 나타나 단칼에 해결했다. 이걸로 빚은 청산된 셈이다. 아네아는 겁에 질려 그를 껴안았다. 그녀는 자신이 죽는 줄 알았다고 했다. 마침 로쿠몬이 찾아왔다. 이제 와서 설명해봤자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 사쿠라는 로쿠몬과 함께 먼저 돌아가며 린네에게 공간을 남겨주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설쳤다. 여름방학에 사쿠라는 키라, 미오와 함께 수영장에 갔다. 그곳에서 그녀는 유령을 보았다. 그 소녀는 항상 산 사람과 소통하려고 애썼고 에너지가 넘쳤다. 수영장에서 돌아온 후 그녀는 린네를 찾아가 이야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 포옹 장면을 떠올리자 찾아가고 싶지 않았다. 츠바사가 나타나 기꺼이 사쿠라를 돕겠다고 했지만 모자를 쓰지 않아 일사병에 걸렸다. 린네 쪽에서는 한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녀는 남자친구와 공원에 놀러 갔는데 둘이서 유령의 집을 체험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체험이 끝난 후 그녀의 남자친구는 이렇게 변해버렸다. 아무래도 혼을 빼앗긴 것 같았다. 그때 아네아가 놀이공원으로 오라는 편지를 보냈다. 중요한 정보가 있다고 했다. 아무래도 돈이 들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흥분했다. 그는 바로 상황을 파악하러 놀이공원에 가자고 제안했다. 그들이 들은 소문에 따르면 그 소녀는 아마도 신인 아이돌인 리나일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곳에서 공연을 앞두고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츠바사는 그 소녀가 악령이라고 단정했다. 사쿠라와 데이트하기 위해 빨리 재령해서 처리하려 했다. 리나는 화를 내며 떠났고 린네는 아게아를 만났는데 그 옷차림을 보니 놀러가고 싶어 한다는 걸 알 수 있었다. 함께 갔다. 두 사람이 막 들어갔을 때 사쿠라와 츠바사가 함께 왔다. 그는 리나에 대한 단서를 찾아 그녀가 지금 유령의 집에 숨어 있다고 알려줬다. 그는 그저 사쿠라와 데이트할 핑계를 댄 것뿐이었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갔지만 사쿠라는 귀신에 익숙해서 겁주는 장난이 통하지 않았다. 그녀는 진짜 유령을 발견했다. 유령이 도망치자 츠바사는 사쿠라의 손을 잡고 뒤쫓았다. 그는 즐거워하며 평범한 커플처럼 행동했다. 갑자기 그의 영혼이 분리되더니 넘어져 버렸다. 린네는 근처에 숨어 있었다. 어째서 두 사람이 여기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츠바사는 화가 나서 부적을 마구 던졌다. 사쿠라는 유령을 쫓다가 그를 놓쳤다. 린네는 츠바사의 부적에 맞았다.
아게아는 그 틈을 타 로쿠몬을 묶고 혼자 가버렸다. 린네가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아게아와 함께 우물 안에 있었다. 확실히 그녀와 접촉이 있었지만 그는 문제를 파악했다. 남자들이 여자친구를 지키며 행복감을 느낄 때마다 그들의 영혼이 무언가에 낚여가 버렸다. 갑자기 거미가 나타나 아게아가 너무 놀라 린네를 껴안았다. 운명인지 우연인지 사쿠라가 막 도착해서 모든 것을 보게 되었다. 엎친 데 덮친 격이었다. 린네는 설명하려고 애썼다. 아게아는 무시당하자 화가 나서 바로 수많은 석판을 소환했고 모두가 뿔뿔이 흩어졌다. 린네는 사쿠라와 마주보고 자신이 임무를 수행 중이라는 사실과 오해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고 사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모두 낚여갔다고 했다. 사쿠라 뒤에 있던 새 영혼도 린네의 말에 동의했지만 그가 아게아와 함께 있을 때 사악한 생각을 품었는지는 그녀에게 달렸다. 다른 새 영혼은 믿지 않았고 갑자기 그들은 끌려갔지만 아게하가 타락 사신들을 처리한 덕분에 탈출할 수 있었다. 그 후 두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찾아 나섰다. 한편 리나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위해 노래를 불렀지만 아무도 그녀의 노래를 듣지 않자 화가 나서 악령으로 변했다. 주위로 전기를 방출하다가 실수로 유령의 집을 맞춰 그 일대 전체가 정전되었다. 린네는 사쿠라를 부축했다. 아게하와 치바사는 상대를 착각하고 서로 껴안았다. 두 사람은 행복해하다가 영혼을 낚였다. 린네가 구하러 달려갔고 로쿠몬도 범인을 찾아냈다. 그들은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다. 이 소녀는 여자를 사귀어 본 적 없는 수총각이었다. 죽기 전에 놀이공원에 여자와 가보지도 못하고 유령의 집에 갇히게 되었다. 다정한 커플들을 보며 질투심이 쌓여 그들을 조금 놀려준 것이고 타락 사신들은 그의 친구들로 그를 돕고 있었다. 밖에서는 리나가 화를 내며 스피커에 대고 소리치며 모두 자신에게 주목하라고 했다. 린네가 밖으로 달려나가 사인을 부탁하자 그녀는 진정했다. 그 후 유령의 집 소년이 영혼을 낚았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사인을 받았다. 리나가 원했던 것은 단지 주목받는 것이었다. 하지만 사인을 다 해준 뒤에도 그녀는 성불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녀의 소원은 할리우드에 가는 것이었는데 그걸 듣고 보니 성불하기 어려워 보였다. 그때 유령의 집 소년이 나와 리나에게 고백했다. 그는 항상 멀리서 그녀를 지켜봤지만 어울리지 않을까봐 감히 다가가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용기를 냈다. 성불했다. 그날 밤 린네와 사쿠라는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겼다. 린네가 악마에게서 자신을 구해준 그날 이후로 아게아는 계속 그를 생각했다. 하지만 더 확실히 하기 위해 그녀는 확인하러 가기로 했다. 생각에 잠겨 있는데 갑자기 아게아가 나타나 뒤에서 껴안았다. 그녀가 확인하려는 순간 사쿠라가 나타나 모든 것을 목격했다. 이제 설명해봤자 피곤할 뿐이다. 다음 날 린네는 사쿠라에게 말을 걸러갔지만 그녀는 그를 투명인간 취급했다. 한편 아게아는 린네를 위해 점심을 준비했다. 먼저 그의 위장을 정복할 생각이었다. 마음으로 가는 길은 위장을 통하기 때문이다. 날아가던 중 그녀는 갑자기 츠바사에게 공격당했는데 그가 그녀를 악령으로 착각했기 때문이다. 아게아의 계획을 알게 된 후 그는 그녀를 돕기로 약속했다. 린네가 사라지면 그는 당당하게 사쿠라에게 대시할 생각이었다. 학교에서 아게아는 린네에게 점심을 가져다 주었다. 그는 아게하와 아무 관계도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튕기고 싶었지만 배가 너무 고팠다. 그래서 린네는 낡은 건물로 가져가서 몰래 먹었다. 그 후 린네는 사쿠라에게 말을 걸러갔다. 하지만 그때마다 츠바사가 나타나 그를 아게아와 엮으려 했다. 린네는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설명했고 그녀를 싫어한다고 말하기는 좀 그랬는데 마침 사쿠라가 지나갔다. 그럼 그녀를 좋아하는 거냐고? 린네는 왜 사쿠라가 항상 민감한 순간에 나타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점심시간에 린네는 사쿠라에게 말을 걸기로 결심했다. 로쿠몬이 또 아게아가 만든 도시락을 가져왔다. 츠바사는 계속해서 불에 기름을 부어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린네는 그저 감사의 선물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무슨 선물이 온통 하트 모양이란 말인가? 린네는 둘만 단둘이 있었으면 하고 바랐다. 한편 아게아는 할머니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할머니는 그녀가 도시락을 잘못 가져갔으며
린네에게 준 것은 바로 소원 도시락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어떤 소원이든 들어주지만 소원을 이뤄주는 자는 악령이었다. 그것은 영혼을 대가로 소원을 이룰 힘을 얻는다. 아게아가 학교에 도착했을 때 모든 사람이 교실 밖으로 순간 이동했고 오직 린네와 사쿠라만 남아 있었다. 그녀는 치바사에게 가서 모든 것을 설명했다. 그 말을 듣고 그는 린네가 사쿠라에게 이상한 소원을 빌기 전에 안으로 들어갈 방법을 서둘러 찾았다. 안에서는 악령도 나타났다. 악령은 린네에게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했고 그는 이미 한 번 빌었으니 2번 남았다. 하지만 린네는 신경 쓰지 않고 사쿠라에게 설명했다. 자신과 아게아는 그냥 친구일 뿐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사쿠라는 태연하게 말했다. 그래서 린네는 애초에 둘이 아무 사이도 아닌데 왜 자신이 설명을 해야 하는지 깨달았다. 뒤에서 계속 떠들어대자 린네는 짜증이 나서 닥치라고 말했고 2번째 소원이 이뤄졌다. 하지만 악령은 계속 부추기며 사쿠라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게 해주겠다고 했다. 린네는 흔들리기 시작했지만 아게아 일행이 문을 부수고 나라와 악령을 처리했다. 그녀는 사쿠라에게 더 이상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선언했다. 사쿠라는 꽤 차갑게 보이며 왜 자기가 그 말을 들어야 하냐고 물었다. 아게아는 흠칫했다. 그녀는 이 2사람이 사귀고 있고 자신이 제3자인 줄은 몰랐기에 서둘러 도망쳤다. 사쿠라는 왜 아게아가 린네와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했을 때 마음속으로 싫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한편 아게아는 시련의 아픔을 겪는 중에 할머니가 또 전화했다. 츠바사는 2사람이 단둘이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다고 생각하며 여전히 분해하고 있었다. 갑자기 완전히 퇴치되지 않은 악령들이 사방을 돌아다니며 소원을 들어주었다. 그것은 츠바사의 심리를 파고들어 그가 소원을 빌게 만들었다. 아게아가 달려와 그것을 처리했다. 그녀는 계속해서 남은 악령들을 퇴치하러 다녔다. 악령은 실현당한 한 소녀를 찾아갔고 그녀는 마지막 소원을 빌었다. 악령이 소녀를 먹으려 할 때 아게아가 도착했다. 알고 보니 그녀는 사랑하는 남자를 잊고 싶다고 빌었는데 그에게 여자친구가 생겼기 때문이었다. 아게아는 자신도 제3자였기에 크게 공감했다. 하지만 소녀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며 후회하지 않았다. 그 말은 아게아를 일깨웠다. 다시 서로 어색해하는 2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들은 의뢰함 앞에서 다시 만났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린네는 재령하러 가게 돈을 빌려달라고 사쿠라에게 물었다. 그들은 그렇게 화해한 셈이었다. 갑자기 아게아가 찾아와 그를 고용하겠다고 제안했다. 보수가 너무 높아서 그는 동의했다. 결국 원점으로 돌아왔다. 그 후 며칠 뒤 츠바사는 사쿠라에게 자신이 묻어둔 영석을 팔어 가자고 했다. 그가 그녀를 초대한 이유는 그가 영석을 둘이 같이 다녔던 초등학교의 요괴 삼나무 아래에 묻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학교 운동장에 있는 거대한 나무였다. 꽤 그립다고 생각해서 그녀는 그와 함께 가기로 동의했다. 츠바사는 이 기회를 이용해 사쿠라와 데이트를 할 생각이었다. 미호와 리카가 린네에게 아무것도 안 하냐고 묻자 그는 여전히 생계를 꾸리느라 바빴다. 쉬는 날 츠바사와 사쿠라는 초등학교에서 만났다. 츠바사는 신사적으로 행동하려 했지만 사쿠라는 빨리 가자고 했다. 삼나무 아래에는 이상한 흔적이 많았고 나무 밑의 흙은 파헤쳐진 것 같았다. 근처에 늙은 관리인이 2사람에게 그 삼나무는 귀신이 들렸고 많은 아이들을 다치게 했으며 베려고 할 때마다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 아무도 감히 다가가지 못한다고 알려줬다. 사쿠라는 나무줄기가 매우 이상하다고 느꼈다. 어릴 때는 가까이 가면 매우 따뜻하고 편안했다. 뒤에서 공격이 날아왔다. 범인은 거대한 요요를 사용하는 악령이었다. 츠바사는 아이와 싸우고 싶지 않아 공격하지 않았다. 갑자기 그는 그 요요에 달린 영석이 더러워진 것 같다는 것을 발견했다. 아이는 츠바사를 공격해 멀리 날려보냈다. 사쿠라는 그 악령이 유타라는 것을 알아봤다. 2사람은 어릴 때 함께 놀았었고 유타는 사고로 죽었다. 사쿠라는 유타의 기억을 되살리려 애썼다. 그가 막 기억해내려 할 때 츠바사가 성스러운 책으로 나타나 때마침 요요를 쳐냈다. 유타는 화를 내며 사쿠라가 바로 자신의 적이라고 생각했다. 옛날 학교에서는 요요가 아주 유행했는데 유타는 마치 서버 인류가 초보자 구역에 내려온 것과 같았다. 그는 잠자는 용신 같은 기술도
모래시계 같은 어떤 기술이든 구사할 수 있었다. 그 후 유타는 요요로 여학생들의 치마를 들추는 장난을 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사쿠라가 나서서 그를 막자 그는 분해했다. 설마 그의 미련이 사쿠라의 치마를 들추지 못한 것이었을까? 그때 린네가 유타 옆으로 날아가 분리향을 피웠다. 이것은 20엔짜리로 악령을 분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두 개의 목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잠시 후 악령이 튀어나왔는데 그것은 츠바사의 영석에 깃들어 있어 성스러운 물건이 효과가 없었다. 그래서 로쿠모는 분리향을 원가의 100배인 2,000에 내팔았다.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그는 어쩔 수 없이 사용했고 영석을 되찾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우타의 미련은 이 나무 아래에 있었다. 그건 바로 사쿠라의 로조였다. 예전에 그녀에게 너무 화가 나서 그걸 훔쳐서 여기에 숨겼던 것이다. 얄밉긴 해도 그는 항상 친구들을 돕는 좋은 사람이었다. 우타는 사쿠라에게 로조를 돌려주고 싶어 했다. 그녀가 그걸 돌려받자 그 아이는 성불했다. 그 후 일행은 다 같이 밥을 먹으러 갔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스바사는 린네와 악령 때문에 사쿠라와 놀러 가려던 계획이 망가진 것에 대해 여전히 분해하고 있었다. 비록 영석을 되찾았지만 그건 이미 더러워져 있었다. 악령만 더 끌어들일 뿐이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을 때 마사토가 찾아와 스바사의 증오심을 이용했다. 그는 스바사에게 저주의 책을 주며 영석과 결합하면 린네를 향한 저주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스바사는 아직 그 정도로 타락하지 않았다. 그는 마사토에게 쓰레기통을 던지며 쫓아내고 책을 버렸다. 한편 린네는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복숭아 통조림을 공양받았다. 그가 무척 먹어보고 싶어 했지만 감히 먹지는 못했다. 린네는 사쿠라가 많이 도와준 것에 대한 선물로 그걸 주려고 했다. 게다가 돈도 엄청 빌렸고 이자는 말할 것도 없었다. 스바사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사쿠라가 찾아와 그에게 과자를 주었다. 물론 별 뜻은 없었다. 엄마가 많이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를 김새게 만들고 그녀는 악마의 책을 돌려주었는데 그녀는 그 책이 스바사의 것이라고 생각했다. 멀리서 린네가 복숭아 통조림을 들고 그녀에게 선물하러 왔다. 스바사의 질투심이 무심코 저주를 만들어 린네에게 내려 복숭아 통조림을 망가뜨렸다. 스바사는 당황해서 책을 버리고 도망쳤다. 그는 가난한 사람과 경쟁하는 자신이 너무 한심해서 화가 났다. 스바사는 또한 린네가 가난을 이용해 사쿠라와 친해졌다고 비난했다. 그러다 무심코 그가 손을 댄 것은 로쿠몬이 돌려주러 가져온 책이었다. 까마귀 떼가 나타나 사쿠라가 린네에게 준 과자를 전부 먹어치웠다. 스바사는 겁에 질려 도망쳤다. 그는 이것이 신의 벌이라고 생각하며 괴로워했다. 다음날 린네는 많은 음식을 받았는데 아무런 요구 없이 안전을 위해 이 펜던트를 몸에 지니고 있으라고만 했다. 그 사람은 바로 스바사였다. 그 사건 이후 그는 마사토가 린네를 무척 증오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가 자신을 이용해 린네를 벌할 수도 있었다. 그래서 그가 린네에게 준 펜던트는 모든 저주를 막아주는 물건이었다. 하지만 린네와 사쿠라가 함께 들어오는 것을 보자 스바사는 다시 질투심이 솟아올랐다. 그가 화를 내며 책상을 치자 린네의 머리 위로 비가 내렸다. 악마의 책이 다시 스바사의 책상 위에 나타났다. 린네는 자신이 저주에 걸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쿠라가 스바사에게 도움을 청하러 왔다. 그녀는 남을 저주하는 건 정말 나쁜 짓이라고 말했다. 스바사는 약간 찔려서 사쿠라가 그게 자신인 걸 알면 미움받을까봐 두려웠다. 스바사는 마사토를 해결하러 달려갔다. 먼저 그는 신사에 가서 책을 태우고 마사토를 찾아 나섰다. 갑자기 그 책이 로쿠몬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린네도 그에게서 사악한 기운을 느끼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한편 스바사는 영석을 이용해 마사토를 유인하고 있었다. 그가 나타나자마자 린네가 바로 공격했다. 그는 자신의 음식을 망친 이 녀석에게 모든 분노를 쏟아부을 작정이었다. 스바사는 소환진과 함정을 준비해뒀다. 마사토가 나타나기만 하면 끝이었다. 또다시 사쿠라가 손에 책을 들고 나타났고 그는 왜 그 책이 여기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소환진이 발동되어 린네와 마사토를 이곳으로 데려왔다. 저주가 또다시 무심코 발동되어 린네는 마사토에게 패배했다.
그는 저주를 건 사람이 스바사라는 것도 폭로했다. 그리고 한 번만 더 하면 린네는 끝장이었다. 스바사는 사쿠라가 자신을 매우 믿어주는데 뒤에서 이런 짓을 한 것에 대해 몹시 괴로워했다. 하지만 그녀가 린네를 걱정하는 것을 보자 다시 질투심이 솟아올랐고 마사토가 부추기기까지 했다. 그는 저주를 발동했지만 자기 자신에게 걸었다. 그는 자신이 나약했던 것을 벌했다. 배부른 한 끼를 먹게 되었다. 스스로를 저주한 덕분에 영석이 어느 정도 정화되었고 몇 번만 더 하면 되는 상황이었다. 마사토가 다시 나타나 스바사를 도발했다. 이제 그가 자신 외에 다른 사람을 저주하기만 하면 영석은 다시 더러워지고 스바사는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린네는 그것을 알아차렸다. 스바사가 저주를 걸려는 순간 그는 마사토에게 저주를 반사하는 펜던트를 던져 스바사가 당하게 만들었다. 그 덕분에 영석은 정화되었다. 스바사는 힘을 사용해 전투령을 소환했고 그들은 함께 마사토를 집단 구타하여 도망치게 만들었다. 스바사도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린네에게 사과했다. 그는 밥만 사주면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다. 그래서 그들은 또 함께 밥을 먹으러 갔다. 한편 명계에서는 아게아가 타락 사신을 쫓다가 그들 무리에 섞여 있는 한 사람을 만났다. 그는 계약 사신 카인이었다. 카인은 자신의 계획을 망쳤다며 아게아를 꾸짖었다. 잡몹 몇 마리 잡아서 뭐 하냐고, 차라리 놈들을 놓아주고 뒤를 쫓아 두목의 회사를 찾아내는 게 더 낫지 않겠냐고 했다. 욕을 먹고 고개도 못 들게 된 그녀는 자신을 소개했다. 카인은 듣고 나더니 더욱 비꼬았다. 동생은 가문에서 내쫓기고 언니는 남자 따라 집을 나갔으니 더 나을 것도 없다고, 둘 다 다를 바 없이 너무 쓸모없다고 했다.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아게아는 린네에게 울며 하소연했다. 볼 수 없고 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귀찮은 존재다. 그녀는 카인을 만난 일을 이야기했다. 사신과 달리 계약 사신은 수명이 남은 사람이 죽지 않도록 장부를 관리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물론 그도 타락 사신을 매우 싫어하며 린네도 알고 있었다. 말이 끝나자마자 그가 나타났다. 그는 바로 린네의 채권자였다. 이 막대한 금액은 죽을 때까지 일해도 다 갚을 수 없기에 그는 빚 대신 린네의 수명을 가져가러 온 것이었다. 린네는 그에게 빚진 것을 기억하지 못했다. 그러자 그는 예전에 자기 어머니가 이혼하고 재혼을 결심했을 때 하필이면 그 남자가 린네의 아버지였다고 말했다. 그는 모자에 돈을 사기치고 쓸모없는 담보물만 잔뜩 남겼다. 그리고 그는 고등학교에 진학할 돈이 부족했다. 꿈을 놓친 것이다. 고등학교에 가는 대신 카이는 명부관리국에서 일하게 되었다. 비록 린네와는 관련 없지만 아버지가 저지른 죄는 아들이 갚아야 하는 법. 카이는 한 방에 린네의 낯을 파괴하고 그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았다. 카인이 그의 생명의 불꽃을 가져갔기 때문이다. 이걸 되찾고 싶으면 어서 타락사신 회사를 찾아내라. 기한은 오전 10시까지다. 찾아내지 못하면 카인은 린네의 생명의 불꽃을 팔아버릴 것이다. 즉 그는 죽게 된다. 이제 그들은 그 회사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몰랐다. 아게아는 아직 단서조차 없었다. 로크몬이 린네에게 점심으로 빵 부스러기를 가져왔다가 주인님의 몸이 차가운 것을 보고 이 세 사람이 린네를 죽였다고 생각했다. 로크몬은 서둘러 할머니에게 알리러 달려갔다. 사쿠라가 그를 붙잡고 방금 일어난 모든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들은 명계에 가기 위해 로크몬이 필요했다. 이 사건을 처리하는 방법을 안다며 여기 있으라고 했다. 하지만 영도에 들어서자 모두가 따라왔다. 사실 린네는 자기 시체를 지켜줄 사람이 필요했을 뿐인데 이제 그 시체는 아주 불행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명계에 도착한 그들은 카인이 일하는 명부관리국으로 갔다. 하지만 경비원이 들여보내주지 않고 공격할 준비까지 했다. 일행은 도망쳤지만 린네를 잃어버렸다. 그의 영혼은 윤회의 고리에 이끌리고 있었다. 다행히 그가 성불하기 전에 누군가 린네를 구해주었다. 그 여자는 그 후 일행을 집으로 데려갔다. 저택은 꽤 넓었지만 전기가 끊겨 불이 없었다. 스바사에게 차를 쏟고 말았다. 그녀는 아들이 아주 좋은 물건을 가져왔던 것을 기억해냈다. 그러고는 린네의 생명의 불꽃을 꺼내 램프처럼 사용했다. 린네가 되찾으려 하자 카인이 돌아왔다.
마침 그의 어머니가 초밥을 시켜 먹으려 했는데 그녀가 바로 사바토에게 사기를 당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매달 사바토가 연애 편지를 보낸다고 자랑했다. 살펴보니 편지마다 돈을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는 심지어 뻔뻔하게 여자친구와 사진을 찍어 보내며 계속 돈을 요구했다. 마치 피를 빠는 진드기 같았다. 하지만 카인의 어머니는 여전히 이것이 일이라고 믿었다. 린네가 말하려 했지만 카인은 어머니가 상처받을까봐 막았다. 그리고 사바토의 사신 회사는 그가 어머니의 돈을 사기친 후에 설립되었으므로 그녀가 최대 주주라고 할 수 있었다. 사쿠라도 린네의 차용 증서에 찍힌 도장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했다. 하지만 카인은 신경 쓰지 않고 린네를 밖으로 끌고 나갔고 나머지 사람들은 창고에 갇혔다. 카인은 밖으로 나가 린네와 싸웠다. 창고 안에서 사쿠라는 린네에게 보내진 봉인된 듯한 상자를 발견했는데 린네에게 보내는 것이라는 메모가 있었다. 로쿠몬이 살펴보니 린네만이 열 수 있었다. 보통 이렇게 봉인된 물건을 받으면 아주 강력한 무기나 도구일 것이다. 그들은 서둘러 린네를 찾아야 했다. 그 후 아게아가 문을 부수고 탈출했다. 생명의 불꽃은 여전히 카인의 어머니 곁에 있었다. 린네의 영혼이 윤회의 고리에 빨려 들어가지 않게 막아주는 유일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잊으신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이건 산 사람이 입으면 유령이 되고 유령이 입으면 형체를 갖게 된다. 바로 뒤에서 로쿠몬이 물건을 가져왔다. 린네는 그것이 할머니가 생일 선물로 준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해냈다. 안에는 고리 하나만 들어있었다. 카인이 로쿠몬을 공격해 모든 것이 떨어졌다. 그는 겸사겸사 망토를 압수하고 린네를 윤회의 고리 안으로 빨아들였어요. 로쿠몬은 돌아가서 사쿠라가 린네에게 고리를 건네주는 걸 도우려 했죠. 그가 고리에 닿는 순간 3명 모두 빨려 들어갔습니다. 아게아와 츠바사는 그들이 성불했을까봐 걱정했죠. 카인은 아닐 거라고 추측했어요. 그가 기억하기로 그 고리는 심판의 고리였거든요. 그건 신보다 높은 등급의 성인만 가질 수 있는 도구였죠. 그리고 그 용도는 사용자를 모든 문제의 원흉, 즉 린네의 아버지에게 데려다주는 것이었어요. 한편 린네는 자기가 윤회의 고리에 휘말릴 때 사쿠라까지 끌어들였다고 생각하며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었죠. 잠시 후 카인의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고 그곳이 카인의 집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사바토가 또 돈을 빌리러 온 거였죠. 돈이 없다는 걸 알자 그는 아들의 생명의 불꽃이라도 팔겠다고 제안했어요. 린네는 아버지를 한바탕 때려주고 차용증을 돌려달라고 했죠. 그때 카인 일행도 돌아왔어요. 자기 어머니에게 돈을 뜯어내려는 아버지를 보자 카인은 화가 났지만 어머니는 오히려 사바토를 감쌌죠. 그때 아게아가 당당하게 들어와 카인 어머니 앞에서 애정행각을 벌였어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화내지 않고 둘이 그냥 남매 사이라고 믿었죠. 그들은 힘을 합쳐 카인 어머니의 돈을 뜯어내려 했어요. 린네는 혼란을 틈타 생명의 불꽃을 되찾으려 했지만 카인에게 들켜 공격당했죠. 하지만 심판의 고리가 그를 보호했고 진짜 기회주의자가 나타났어요. 사바토와 아게아가 대놓고 물건을 훔쳐 달아난 거죠. 가뜩이나 가난한데 도둑까지 맞은 거예요. 하지만 문 밖으로 나갔을 때 두 사람은 카인에게 붙잡혔고 그 생명의 불꽃은 사바토를 유인하기 위한 가짜였어요. 그는 진짜를 중요한 곳에 숨겨뒀죠. 사쿠라는 창고일 거라고 생각해 그곳을 찾아갔어요. 카인이 막아섰고 린네가 나서서 맞섰죠. 아게아가 그에게 낫을 빌려줬어요. 카인이 바쁜 틈을 타 세 사람은 창고로 들어가 찾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 안에는 생명의 불꽃이 아주 많았어요. 츠바사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밖에서 린네와 카인이 격렬하게 싸우는 동안 그의 어머니는 스시를 부르며 사바토와 그의 애인을 안으로 초대해 같이 먹자고 했죠. 카인도 어머니 때문에 할 말을 잃었어요. 츠바사 일행은 생명의 불꽃을 가지고 돌아와 어느 게 진짜인지 보려고 린네에게 하나씩 던졌어요. 하지만 전부 가짜였죠. 카인의 어머니는 모두에게 스시를 먹자고 권했어요. 집은 가난하지만 매일 스시를 먹는데요. 린네는 영혼의 날개옷이 없어서 먹지 못했어요. 무척 춥다고 느꼈죠. 사실 현세에서
그의 몸이 비를 맞고 있어서 영혼도 영향을 받은 거였어요. 그걸 본 카인 어머니는 난로를 쓰라고 권했는데 그게 바로 린네의 생명의 불꽃이었죠. 카인이 공격했지만 심판의 고리가 막아냈어요. 린네는 성공적으로 영혼의 불꽃을 되찾았죠. 카인은 그 성스러운 도구가 아주 거슬렸어요. 사바토는 그 고리가 주인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부당하게 공격당했을 때만 발동한다고 알려줬죠. 비록 효심 깊은 아들이 아버지를 지극히 사랑해 빚을 대신 갚아주긴 했지만 남의 생명의 불꽃을 빼앗는 건 너무했어요. 카인은 한계에 다다랐죠. 어머니 때문에 참고 있었지만 이젠 아니었어요. 그는 어머니에게 사바토의 정체를 폭로했지만 그 늙은이는 도망쳤어요. 츠바사 일행이 쫓았지만 놓치고 말았죠. 사실 그는 도망치지 않고 돌아와 계속 물건을 훔치고 있었어요. 이 수법은 린네와 카인에게 간파당했죠. 린네는 심판의 고리로 둘을 잡으려 했지만 사바토와 아게아는 물건만 남기고 탈출했어요. 결국 그 늙은이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카인도 린네를 잡을 수 없었어요. 보호해주는 고리 때문에요. 그는 잠시 린네를 봐주기로 했죠. 카인의 어머니는 또 비싼 멜론을 사와서 일행에게 권했어요. 어쩌면 이게 카인의 집이 가난한 이유일지도 모르겠네요. 그 후 고리는 더 이상 린네를 사바토에게 데려다주지 않았어요. 그가 계속해서 공간 이동을 하는 무언가를 했기 때문이죠. 요즘 들어 어째서인지 사쿠라의 집에 유령이 아주 많이 나타났어요. 보통은 신경 쓰지 않았겠지만 수가 너무 비정상적이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죠. 다음 날 그녀는 린네에게 모든 걸 이야기하고 자기 집에 와서 좀 봐달라고 부탁했어요. 린네는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죠. 둘은 방과 후에 만나기로 했어요. 린네는 표정은 무뚝뚝했지만 속으로는 축제가 열린 것처럼 기뻤어요. 츠바사는 여기서 뭔가 이상한 낌새를 맡았죠. 오후가 되자 사쿠라는 미호와 리카의 약속을 거절하고 집에 가서 준비했어요. 오늘 사신 도구 경매가 있기 때문이었죠. 혹시 유용한 걸 찾을지도 모르니까요. 츠바사는 참가를 거절하고 로쿠몬에게 대신 가라고 했어요. 아게아가 나타나 린네에게 같이 가자고 했죠. 하지만 그는 연막탄을 써서 도망쳤어요. 츠바사는 로쿠몬과 아게아에게 자기 의심을 말하며 린네가 어디로 갔는지 알려줬죠. 로쿠몬은 마법실을 이용해 린네의 흔적을 쫓았고 사쿠라는 자기 방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생각해보니 남자가 자기 방에 오는 건 처음이었죠. 잠시 후 초인종 소리가 들렸고 그녀가 나가보니 여러 명이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츠바사는 꽃을, 린네는 과일 상자를 선물했죠. 사쿠라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고 하자 린네는 다시 그걸 들고 가서 집에서 먹으려고 했어요. 아게아도 린네의 날개옷처럼 작용하는 마개의 옷을 입고 나타났죠. 그들은 사쿠라의 방에 들어가 조사를 시작했어요. 아게아는 그냥 퇴치하면 될 일을 뭘 그리 자세히 알아보냐고 했죠. 린네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처음 봤을 때 사쿠라의 집은 그냥 평범한 집이었죠. 유령이 나타나는 건 어느 집에나 있는 일이니까요. 못 믿겠으면 지금 시청하시는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등 뒤에 누가 같이 보고 있지는 않은지. 하지만 유령이 계속 나타나는 건 최근 들어 생긴 일이었어요. 즉, 예전에는 집에 있던 무언가가 유령들이 지나가는 걸 막고 있었다는 뜻이죠. 아게아는 너무 귀찮아서 개 한 마리를 불러 유령을 쫓게 했어요. 하지만 그 개는 그녀까지 쫓아냈죠. 린네는 이 문제를 해결하겠지만 먼저 이 두 녀석부터 처리해야 했어요. 명계에서는 린네의 할머니가 경매를 주재하고 있었죠. 경매가 끝날 무렵인데도 손자는 보이지 않았어요. 현세에서 린네는 시제품 도구 몇 개를 꺼냈어요. 먼저 린네는 인공 악령을 불러내 진짜 악령과 싸우게 했죠. 하지만 그건 츠바사를 공격하더니 그를 데리고 가버렸어요. 아게아는 린네가 영도펜으로 선을 그어 그녀를 보내버렸죠. 그 후 두 사람은 다시 돌아왔어요. 린네는 더 많은 도구를 써서 그들을 쫓아냈죠. 그러고 나서 그는 봉인 테이프를 집안 곳곳에 붙여 그들이 다시 못 돌아오게 했어요. 이제야 사쿠라의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생겼죠. 그는 그녀에게 무언가를 버렸거나 깼는지 기억해보라고 했어요. 사쿠라는 린네의 시제품들을 보다가 예전에 할머니와 여러 곳을 놀러 다녔던 걸 기억해냈어요. 그리고 현세로 돌아올 때 시제품 하나를 선물 받았었죠. 그녀가 꺼낸 건 모래시계였는데 예전에는 여러 색깔이었지만 지금은 전부 검은색이었죠. 린네는 이게 제마의 시계라는 걸 바로 알았어요.
그리고 색이 변한 이유는 유효 기간이 다 됐기 때문이었고 모래만 바꾸면 됐죠. 모래를 바꾸자 과연 영혼들이 바로 도망쳤어요. 앞으로 10년은 효과가 있을 거래요. 하지만 아게하와 츠바사가 들이닥쳐 실수로 시계를 깨뜨렸어요. 화가 난 그는 두 사람의 머리를 쥐어박았죠. 어쩔 수 없이 린네는 뻔뻔하게 할머니에게 가서 부탁했어요. 할머니는 그 상품이 시제품 생산을 중단하고 정식 제품으로 전환됐다고 했죠. 당연히 가격은 2만엔으로 결코 싸지 않았어요. 린네는 울며 겨자 먹기로 사고는 사쿠라에게 돈을 달라고 할 생각이었지만 그녀가 웃는 걸 보고 그만뒀죠. 그는 계속 빵 부스러기를 먹고 살기로 했어요. 요즘 명계에서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바로 관리국에 상금이 운반하던 사람과 함께 도난당한 거죠. 카이는 큰 공경에 빠졌고 그들은 이 여행 가방을 찾는 수배 전단을 내걸었어요. 일행은 린네가 가지고 있는 것과 너무 닮아서 쳐다봤죠. 그는 자고 일어나니 원래 여기 있었다고 했고 열어보니 안에는 돈이 아주 많았어요. 린네는 평생 본 적 없는 큰돈에 기절했죠. 로쿠모는 조금만 챙겨서 불태워버리고 둘이 해외로 도망가서 살자고 제안했어요. 린네는 가난하지만 탐욕스럽진 않았죠. 카인이 나타나 돈을 돌려달라고 했어요. 분명 린네가 가져간 게 아니었죠.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백해서 반박할 수 없었어요. 갑자기 연기가 나타나 린네를 돈과 함께 데려갔어요. 이래서야 어떻게 해명하겠어요? 카이는 분노하며 린네를 추적했죠. 사쿠라는 만약 린네가 정말 훔쳤다면 그 자리에 남아있는 건 너무 티나는 짓이라며 의심했어요. 역시나 이 모든 건 마사토가 꾸민 짓이었죠. 사실 그도 피해자였어요. 한 번은 그가 장난치려고 명계에 폭죽을 사러 갔는데 밖으로 나오자 페라리 한 대가 고속으로 달려와 그와 부딪혔어요. 바로 그때 여행 가방이 바뀐 거였죠. 마사토는 그걸 모르고 가방을 린네의 방에 뒀어요. 원래는 폭죽처럼 터질 물건이었죠. 린네를 그 가방과 함께 수갑으로 채웠죠. 린네도 바보는 아니었어요. 그는 도망쳐요 형님이라고 외치며 마사토를 끌고 갔죠. 그렇게 공범이 생겨명계로 갔어요. 그들은 이게 도난당한 돈인지 확실하지 않아서 마사토가 부딪혔던 곳을 다시 확인해야 했죠. 페라리에 치인 곳이요. 폭죽가게 주인이 나타나 마사토를 위해 증언해줬어요. 그가 사고를 당한 건 맞다고요. 어제 마사토가 폭죽을 사고 돈을 안 냈을 뿐만 아니라 주인에게 폭죽을 던져서 차에 치인 건 인과응보라고 했죠. 어떻게 도둑 맞았냐는 질문을 받았어요. 카인이 돈을 찾으러 갔을 때 그가 가방을 들고 나오자 똑같은 가방을 파는 차가 지나갔어요. 마침 폭발이 일어나 사람들이 놀라 도망치다가 카인과 부딪혔죠. 그가 정신을 차렸을 때 주변에는 가방이 아주 많았어요. 아마 그가 정신을 잃었을 때 바뀌었을 거예요. 설명도 듣지 않고 달려들어 싸웠어요. 마사토가 기습하려 하자 로쿠몬과 아게아가 그를 막았죠. 현장은 아주 혼란스러웠어요. 츠바사는 틈을 타 사쿠라를 차 마시러 데려가려 했지만 유탄에 맞아 그도 싸움에 끼어들었죠. 그때 폭죽가게 주인이 사쿠라에게 해산용 폭탄을 줬어요. 판촉용이니 마음껏 쓰라고요. 그녀는 그걸로 모두를 한데 모았죠. 모든 사건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마사토가 가게 주인에게 폭죽을 던졌을 때 그게 말을 놀라게 해서 카인과 부딪힌 거였죠. 계속해서 사쿠라를 찌르고 그 혼란 속에서 가방이 바뀌었던 겁니다. 전부 마사토 짓이었죠. 아하, 켄에게 오해했다고 사과하라 했지만 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사토가 본색을 드러내 가방을 빼앗아 갔죠. 녀석은 돈이 아니라 그저 린네를 괴롭히고 싶었던 겁니다. 린네가 만약을 대비해 스티커를 붙여뒀기에 녀석을 물기 시작했습니다. 종류에 따라 효능이 다른데 린네가 붙인 건 집 지키는 개 스티커라서 계속 마사토를 공격했습니다. 모든 일이 해결되었죠. 켄이 사과하려 했지만 린네는 물건을 되찾아준 수고비와 스티커 값으로 1만엔을 받아갔습니다. 이걸로 서로 빚은 없는 셈이죠. 켄은 떠났고 로쿠모는 계산해보니 스티커 값은 10엔인데 린네가 1만엔이나 챙겼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아게아는 분주하게 파티를 준비했죠. 린네와 단둘이 보내 로맨틱한 파티를요. 그녀는 물건을 잔뜩 샀고 누가 봐도 사기인 물건까지 사고 말았는데 그 효능이란 연인과의 유대를 더 돈독하게 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승으로 돌아온 그녀는
린네를 찾다가 음산한 기운이 가득한 집에 이끌렸습니다. 한편 린네는 아주 오랫동안 망설인 끝에 큰맘 먹고 크리스마스를 기념해 150엔짜리 케이크를 사고 즐겁게 집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린네는 하늘에서 떨어진 구조 요청 편지를 받았는데 바로 그 집에서 온 것이었죠. 린네가 들어가자 아게아가 있어서 나가려 했지만 길이 막혔습니다. 둘은 아주 강력한 결계에 갇히고 말았죠. 아게아는 이 기회를 틈타 린네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한편 사쿠라는 친구와 걷고 있었죠. 그들은 매년 예쁘게 장식되던 한 폐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온 가족이 이사를 가고 집도 팔아버렸습니다. 아마 온 가족의 미련 때문에 매년 그 집은 아무도 없는데 불이 켜진다고 합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폐가가 나타나자 친구들은 먼저 도망쳤습니다. 사쿠라는 소리를 듣고 확인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아게아와 린네를 만났고 덩달아 갇히고 말았죠. 주변을 둘러봤지만 성불시킬 유령은 없었기에 문제는 집 자체에 있었습니다. 사쿠라가 소문을 언급하자 츠바사가 나타나 집주인은 다른 곳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으며 이 집은 성불하기 위해 매년 제사가 필요하다고 알려줬습니다. 그는 그 일을 하러 고용되었고요. 하지만 제사 음식은 밖에 두고 왔습니다. 요컨대 이 집은 그저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들 여기서 파티를 열기로 했습니다. 예쁘게 장식했지만 케이크가 없었죠. 린네는 큰돈을 주고 산 거라 흠칫했습니다. 이걸 나눠 먹으면 누구는 먹고 누구는 못 먹으니까요. 그 전에 츠바사가 밖에 둔 음식을 가져올 방법을 찾아야 했죠. 사람은 나갈 수 없지만 물건은 가능했습니다. 아게아가 낫으로 걸어보려 했지만 치킨 상자를 잘라버렸습니다. 개와 고양이들이 그걸 다 먹어버렸습니다. 아게아와 츠바사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죠. 린네는 하는 수 없이 케이크를 꺼냈고 집은 만족했습니다. 케이크와 함께 송불하는 모습에 린네는 마음 아파했죠. 츠바사는 왜 진작 꺼내지 않았냐고 린네를 탓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난하지 않으니 린네의 고통을 알 리가 없었죠. 그 말을 듣고 사쿠라가 자기 집으로 초대하려 했지만 두 사람이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후 모두 린네의 집에서 배불리 먹고 다 함께 카드게임을 했습니다. 물론 벌칙 게임이었죠. 진 사람이 이긴 사람의 명령을 따르는 겁니다. 아게아는 이겨서 모두를 내쫓고 린네와 단둘이 있으려 했습니다. 첫 판은 로쿠몬이 이겼고 아게아가 져서 음료수를 사러 갔습니다. 다음 판에도 아게아가 또 졌습니다. 그녀는 또 음식을 사러 갔죠. 그 후로도 몇 판을 계속 졌습니다. 모두가 그만하라고 말렸지만 그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또 로쿠몬이 이겼고 이번에는 케이크를 사오라고 시켰습니다. 아게아는 억울해하며 밖으로 나갔죠.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아게아는 홀로 걸었습니다. 그녀는 외롭게 비틀거렸죠. 그저 린네와 단둘이 있고 싶었을 뿐인데 뭐가 잘못된 걸까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혼자 울고 있을 때 린네가 다가와 목도리를 둘러주었습니다. 사쿠라의 어머니가 모두를 위해 떠준 것이었죠. 아게아는 무척 기뻐했습니다. 그 후 모두 함께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여기서 잠시 막을 내립니다. 아직 2시즌이 더 남아있으니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